안녕하십니까, 심재철입니다. 일기 신도시 평촌에 대해서 잠깐 개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전체 목차는 일기 신도시, 두 번째가 건폐율과 용적률, 세 번째 리모델링, 네 번째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인데, 다음 3페이지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 탄생 배경은 인구 증가로 주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주택 200만 호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집권 초기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지어지는 게 5군데에서 30만 호 정도 이렇게 지금 지어졌는데, 밑에 이제 표는 맨 마지막 27만 세대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약간씩 지금 통계가 좀 달라서 어느 게 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9만 세대, 그러니까 20 곱하기 4 하면은 한 100만 명 정도의 인구 이동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게 91년도에 완공이 돼서 92년도부터 입주를 하고, 그래서 좀 늦은 데는 3년까지 갔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29년 또는 28년이 됐죠. 준공 시점으로 보면 벌써 30년이 다 됐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노후화됐는데 낡다 보니까 주거의 안정성 문제, 그리고 지역경제 쇠퇴 문제, 지역경제까지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일기 신도시 위치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큰 반원에 거의 비슷비슷한 이런 위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부터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분당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래서 일기 신도시 평촌은 51만 600제곱미터인데 이게 지금 한 15만 6천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양의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이라는 지역이고 4만 2천 세대를 기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만 2천 세대니까 1인당 4인 곱하기 4에서 인구는 16만 8천 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 그래서 안양 현재 단지는 53개 단지, 뭐 무슨 단지, 꿈마을 단지, 뭐 새마을 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53개 단지로 구성되는데, 평촌의 평균 용적률은 204%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데 비하고 조금 좀 차이가 나는데, 일산 같으면 예를 들어 자료 보니까 169%고 분당은 184%고 안양 평촌이 204% 평균 용적률이었는데, 그래서 이 평촌을 중심으로 해서 동안구, 옛날 도심이 만안구입니다. 그리고 평촌이 동안구라는, 동쪽에 있는 안양이다라고 해서 동안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인원이 한 11만 세대에서 안양의 55%, 그러니까 안양 절반이 이상이 동안구에 지금 와 있고, 인구도 34만 명으로 안양 전체 57%, 절반 이상이 이 평촌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하철 4호선 범계, 평촌, 인덕원역이 3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지도로 보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왼쪽 부분이 만안구고 오른쪽 부분이 안양 동안구입니다. 보면은 동북 방향으로는 과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시 방향으로 우왕시, 아래 군포시, 안산시, 상록구, 시흥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저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대체로 평촌 정도의 평촌의 위치입니다. 이게 안양이 이 정도로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4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4개로 나눈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는 주거는 전용, 일반, 준주거 3개로 나누고, 또 전용은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이렇게 각각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 건축에서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폐율 용적률을 보면은 1종, 2종, 3종 얘기 나와 있는 것은 일반입니다. 일반 주거에서 1종은 건폐 60, 용적 100에서 200, 2종은 건폐 60, 용적이 150에서 250, 3종은 건폐율 50%, 용적률 200에서 300%. 건폐율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밀도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 그림 하나로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건폐율은 건축 전체 면적에서 대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100평에서 건축 면적이 60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 그러면 100분의 60에서 60% 저게 건폐율이고, 용적률은 지하를 빼고 1층에서부터 바닥 면적만 짱 딱딱딱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1층, 2층, 3층짜리 건물이 각각
50이다. 그러면은 바닥이 50, 건폐율이 그러니까 100에서 50이니까 50%죠. 그리고 3층 50을 3개를 더하니까 150에서 100분의 150에서 용적률은 150%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건폐율 용적률 개념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용적률 완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건축법 제5조에 있습니다. 보면은요. 법 적용이 매우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한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기초자치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했는데 두 가지인데 강남 개포우선 같은 경우는 지금 249% 용적률을 355%로 올렸고요. 마포 밤섬 예가 클래식이라는 곳에서는 249% 현재 용적률을 387%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용적률 완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재건축과 용적률을 리모델링을 잠깐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에 있고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법이 근거에 있는데 재건축은 멸실 후 건축, 그러니까 싹 없앤 다음에 다시 짓는 것이고요. 이 리모델링은 수선하는데 크게 고치니까 대수선하는 것이고요. 노후도는 재건축은 30년, 리모델링은 15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안전도는 재건축하려면 안전도 D2가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리모델링은 수직 증축을 할 때는 B등급 이상이면 되고 수평 증축을 하면 C등급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보면은 2종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까지고 3종은 30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에 용적률은 기존에 있는 용적률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30에서 40%까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층까지는 위로 수직 증축을 할 경우에는 2개 층, 15층 이상은 3개 층을 올릴 수가 있고 가구수, 세대수를 15% 이내로 넓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도로나 공원 같은 거 지어서 무상으로 지금 주는 거죠. 기부채납을 재건축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리모델링에서는 기부채납을 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지을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기반시설도 재건축에서는 다시 지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공사비는 대충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550에서 조금 더 들어가고 리모델링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리모델링은 골조를 놔두고 허물어야 되니까 한꺼번에 왕창 허무는 것보다 조금 더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그러면은 사실상은 비슷비슷하게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또 이 리모델링과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 것을 오른쪽으로 바꾸는 건데 오른쪽 거 보면은 맨 위에 글씨 수직 증축형, 수직 증축을 할 때는 14층이나 15층 이상이냐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2개 층이나 3개 층을 위로 올릴 수가 있고 아래 수평 증축으로 보면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증가, 아까 15%라고 말했죠. 그렇게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의 30에서 40% 이내 곧 용적률이 이렇게 30에서 40%가량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보면은 현재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 정도 됩니다. 25평 이하는 40%, 25평 이상 큰 거는 30%까지 용적률이 이렇게 지금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4층 이하는 2개 층, 15층 이상 3개 층 수직 증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한데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조합을 만들겠죠. 그리고 1차 안전진단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과로친 거는 빼고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건축심의 이 시 같은 데다 건축심의 이제 서류를 집어넣죠. 그러면은 시에서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고 승인이 나면은 관리처분 총회를 해가지고 전체 주민들한테 최종적인 가격이 이만큼 됐습니다. 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2주 철거를 하고 끝나면은 착공해서 준공까지가 되는데, 괄호친 건 뭐냐 하면 수직 증축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아까 수평 증축과 수직 증축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수직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안전성 검토와 안전 검토가 약간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복잡해지게 되는 것인데, 현재 지금 수직 증축한 사례가 송파구 성지 아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집안이 안반이어 가지고 더 이상 기둥을 보강할 이유가 없고 이 매트 콘크리트 방식이라고 한답니다, 자기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안반에다 올려지는데, 또 하나가 지금 수직 증축 사례는 두 번째가 지금 대포동 대치 2단지가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지막 2차 안전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선제하 공법을 하는 것을 사용을 한다는데, 선제하 공법이 선자가 앞선자입니다. 그래서 제하, 하중을 싣는다. 그러니까 미리 하중을 싣는다 말해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하중을 분산시키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기들은 선제하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 5개 신도시 중에서 이 평촌 같은 경우는 여기가 논이었습니다. 논이기 때문에 집안이 물러서 거기다가 곧바로 올릴 수가 없고, 수직 증축으로 하려면은 파일을 다시 또 박아서 집안을 보강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5개 신도시 지역 거의 다 모두가 다 이 선제하 공법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정부에서는 선제하 공법이라는 게 그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지금 선제하 공법을 채택을 안 하고 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도 수직 증축은 못하고 수평 증축만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래서 지금 평촌의 리모델링은 2년 전에 안양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바꿨습니다. 아까 제가 평촌이 보통 204%라고 했는데요. 그 용적률 204%를 28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럼 법상으로는 300%에 280%까지 이렇게 좀 올렸는데, 그에 따라서 목련 2단지라는 곳에서는 기존에는 195%인데 280%까지 충분히 올려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단계입니다. 여기는 지금 다 끝나고 모든 것들 서류 다 제출하고 마지막 도장 찍는 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2년 전에, 20년 4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했고, 수평 증축을 하고 있고, 수직 증축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도로 있는 부분, 그러니까 건물 지하는 아니고 도로 부분들을 지하 3층으로 다시 파가지고 주차장을 그렇게 하고, 그 주차장을 각 동 입구까지 연결시킨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련 3단지라는 곳은 용적률 현재 198%짜리인데 여기는 관리 변동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건축 심의는 맡았는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짜고 있는 이런 단계고요. 그 다음에 초원세경이라는 곳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조합을 지금 인가 신청 낸 단계고, 나머지는 주민 동의서 청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지금 한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보면 다른 케이스를 보니까 성남시에 있어요. 뭐냐면은 공공지원제도라고 해가지고 작업을 하려면은 구분 소유자한테 각각 뭘 어떤 달 어떤 우편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 조합 구성을 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그에 대해서 업무 지원을 지금 성남시에서 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기금을 지금 9월 기준으로 547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안전진단이나 안전성 검토 비용 같은 것을 성남시에서 지금 대주고 있고, 그리고 또 5 내지 10년 상환으로 30억 한도에서 필요한 금액의 30% 이내 또는 공사비 60% 융자, 다시 말해서 30억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 조합한테 이렇게 자금 지원도 해주고 있는 게 지금 성남시라고 합니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현재 입법 추이를 보면은 민주당 이하경 의원이 공공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현재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김병우 의원이라는 분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리모델링 협회에서는 이 특별법에다가 이런 점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수직 증축을 허가할 때 또는 내력벽을 철거할 때 세부적으로 기준을 좀 세워달라. 그래야지 우리 현장에서 알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 김은혜 의원님한테 좀 당부드릴 이런 사항입니다. 입법사항인데, 리모델링 조합을 하면은 현금 청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현금 청산하고, 그러니까 조합한테 넘기는 것이죠. 그럼 조합이 돈을 주고 현금 청산하는데, 이때 현금 청산할 때 그 조합에 대해서 취득세를 12% 무겁게 물립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하나 취득을 하면은 주택 신축해서 취득할 때는 3%입니다. 그런데 재건축해서 집을 새로 짓게 되면은 그냥 신축 취득세 3% 똑같이 받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은 12%를 중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어차피 집 새로 하는 것은 차이가 없는데, 리모델링에 대해서 12%로 아주 중과를 해서 부담이 크니까 이 부분은 세법이랄지 관련 법들을 우리 김은혜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해서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